아줌마 간호사관 몇 기야? 우리 아빠는 스타 장군이야. 패기 넘치던 그녀. 하지만 그녀가 기술을 물어본 아줌마는 아빠보다 높은 투스타였고 이후 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군 엘리트 양성의 심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자운대. 그 중에서도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가장 엄격한 규율과 숭고한 헌신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매년 봄이면 102의 천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드는 곳. 하지만 이 신성한 요람의 가장 깊은 곳, 1학년 생활관에서는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생도 윤슬. 새벽 2시 생활관 전체가 소등된 지 오래인 시각. 싸늘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1학년 신입생도인 윤슬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침상에서 뛰쳐나왔다. 네. 중대장 생도님. 그녀의 앞에는 4학년 중대장 생도 마유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신입생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잔인한 유희로 번들거렸다. 내일 제출할 야전 외상 간호사례 연구 보고서. 다 되었나? 아직 마무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마유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녀는 윤슬의 관물대를 발로 거칠게 찼다. 쾅 하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울렸다.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지? 자정까지 아니었나? 그런데 감히 잠을 자? 마유라는 윤슬의 멱살을 틀어쥐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강하게 밀쳤다. 내까짓 게 뭔데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너 하나 때문에 내 졸업 평점이 깎이면 내가 책임질 건가? 내 부모님이? 윤슬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괴롭힘은 2배가 될 터였다. 이 보고서는 마유라의 졸업 필수 과제였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마유라는 이 과제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과제를 1학년 생도인 윤슬에게 떠넘겼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착취이자 범죄였다. 오늘 밤 안에 끝내. 그리고 내용 부실하면 너희 1학년 동기들 전원 주말 내내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알겠어? 윤슬은 차라리 자신이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부조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마유라의 아버지는 강원도 홍천에 주둔한 제11기동사단 예하 제13기계 화보병 여단장인 육군 준장 마동필이었다. 별 하나. 그 무게는 사관학교 내에서 절대적이었다. 특히 1학년 훈육을 담당하는 황치수 소령은 마 준장의 힘을 등에 업고 다음 중령 진급을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유라의 만행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었고 심지어 윤슬이 용기를 내어 소원 수리를 제출했을 때 오히려 그녀를 불러내어 선배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며 면박을 주었다. 학교는 썩은 가지를 잘라낼 의지가 없었다. 마유라는 그 썩은 가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독버섯이었다. 그날 밤 윤슬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마유라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찢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퇴교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과연 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자운대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는 할까? 편지의 수신 일란에 그녀는 대한민국군 의료계에 살아있는 전설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국군 수도병원장님 귀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민국군 의료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 국군 수도병원. 병원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이 막 도착한 군사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2개의 별 육군 소장 채송하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으로
야전 의무대와 전후방 각급 병원을 거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장성급 지위에 오른 인물. 그녀는 전장에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환자를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강철 장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현재는 대한민국 군 병원의 상징인 국군 수도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수많은 결제 서류와 보고서들 사이에서 유독 삐뚤빼뚤한 글씨로 긴급이라 적힌 낡은 봉투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발신지는 그녀의 모교 대전 자운대였다. 최송화 소장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평범한 편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개봉했다. 손톱으로 눌러 쓴 듯한 절박한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청춘을 바쳤고 지금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모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 특정 생도가 장성인 아버지를 뒷배경으로 신입 생도들을 착취하고 논문과 보고서를 대필시키며 훈육관조차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최송화 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마유라 생도. 그리고 마동필 준장. 그녀는 마동필 준장을 알고 있었다. 강원도 홍천의 11사단 예하 여단장. 과거 합동작전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줄서기에 능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오만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오후 합동참모본부 의료정책회의 시간이 모두 취소하게. 최송화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의사가 아닌 적진을 앞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병원장님, 공식 감찰은 의미 없다. 지금 의무사령부를 통해 감찰을 지시하면 저들은 쥐새끼처럼 증거를 숨기고 입을 맞출 것이다. 마동필 준장이 학교장에게 먼저 압력을 넣겠지. 그녀는 벽에 걸린 군 지도를 바라보았다. 성남에서 대전 자운대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충분했다. 내가 직접 간다. 하지만 병원장님 의전 문제도 있고 학교 측의 공식 통보를 비공식 방문이다. 내 개인 차량을 준비해. 그리고 등산객처럼 보일 만한 평범한 사복 한 벌 가져오게. 이번 주말 모교의 바람이나 쐬러 가는 졸업생처럼. 부관은 병원장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한 방문. 만약 마동필 준장 측과 마찰이라도 생긴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송화 소장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군대는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무병과는 단 하나의 오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썩은 가지는 최송화 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이는 즉시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토요일 이른 아침. 가벼운 바람막이 점퍼와 등산 모자를 눌러쓴 영락 없는 중년의 민간인 차림으로 변한 최송화 소장은 자신의 개인 차량을 직접 몰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그녀의 청춘이 담긴 곳이자 이제는 병들어버린 모교 대전 자운대였다. 주말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평일보다 한적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송화 소장은 정문 위병소를 거치지 않고 자운대 전체를 아우르는 민간인 개방 산책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 부지로 진입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매일같이 뛰었던 연병장과 강이동을 지나치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남아있을까? 그때였다. 편지에 적혀있던 장소, 생활관 뒤편의 한적한 잔디밭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똑바로 못해? 내까짓게 감히 내 전투화를 더럽혀? 최송화 소장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광경을 지켜보았다. 4명의 1학년 생도들이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중 윤슬 생도가 자신의 칫솔로 마유라 생도의 진흙투성이 전투화를 닦고 있었다. 야 윤슬. 마유라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내가 쓴 내 보고서 말이야.
점수가 아주 잘 나왔더군. 교수가 칭찬하던데. 넌 역시 공부 머리는 없고 이런 잔머리랑 손재주만 있나 봐. 안 그래? 대답 안 해? 이래서 배경 없는 것들은. 마유라는 윤슬이 닦던 전투화로 그녀의 어깨를 툭 찼다. 윤슬이 균형을 잃고 잔디밭에 넘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은 모욕이었다. 최송화 소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거기까지 하게의 생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마유라는 주말 아침에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최송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옷도 아니었고 군 관계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아마 길을 잃은 민간인 등산객이거나 면회 온 학부모일 것이다. 뭐야, 이 아줌마는. 마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당장 안 나가요?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게. 최송화가 차분하게 명령했다. 마유라는 어이가 없었다. 어디서 굴러온 아줌마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가? 아줌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당신 군인이야? 군인이냐고. 마유라가 최송화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기까지 했다. 딱 보니까 여기 출신 같은데. 간호사관학교 나왔어? 그래, 아줌마는 간호사관이면 몇 기야? 밝혀봐라. 그것은 간호사관학교 출신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기술을 따지는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최송화 소장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 기술을 알면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뭐? 감당? 하. 마유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웠다. 이 아줌마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좋아, 내 기수는 밝혀줄게. 나는 이 학교 4학년 중대장생도 마유라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장성이다. 강원도 11사단 13여 단장이신 마동필 준장님이라고. 힘도 없는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기수를 논해. 당장 안 꺼져? 마유라는 최송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헌병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유라 생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온 훈육관 황치수 소령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마유라가 민간인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우선 마유라 생도의 편을 들어 민간인을 윽박지를 생각이었다. 어떤 분이신데 감히 생도 교육에. 황치수 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달려오던 기세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 하지만 그 얼굴은 자신이 매달 국방일보와 군 의료정보 체계에서 수없이 보았던 전군 의료의 상징이자 자신의 모교가 배출한 최고 위급 선배 국군수도병원장의 얼굴이었다. 황치수 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충성. 병원장님께 대하여 경례. 정적이 흘렀다. 마유라는 황치수 소령이 왜 저 아줌마에게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황 소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한테. 무릎 꿇고 있던 1학년 생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최송화 소장은 자신을 밀치려던 마유라의 손을 가볍게 붙잡았다. 그리고 황치수 소령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황 소령, 자네는 훈육관이라는 자가 이 광경을 보고도 지금까지 뭘 했나? 병원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황치수 소령은 말을 더듬었다. 마유라는 그제야 병원장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국군 수도병원장.
그 자리는 별을 단 장군이 가는 곳이었다. 아줌마 당신, 최송화 소장이 마유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몇 기냐고 물었겠다. 최송화 소장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마유라의 눈앞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선명한 두 개의 별과 함께 육군 소장 최송화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내 기수는 자네 아버지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기수다. 그녀는 마유라를 지나쳐 황치수 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가진 별 하나가 내 어깨에 달린 별 두 개보다 많아 보이나 마유라 생도. 마유라의 오만했던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성, 병원장님께 대하여 경례. 황치수 소령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그가 외친 병원장이라는 호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오직 단 한 사람, 국군 수도병원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마유라의 손은 최송화 소장의 어깨를 밀치려던 그 자세 그대로 허공에 멈춰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병원장? 저 아줌마가? 국군 수도병원장은 육군 소장, 별 2개짜리 장군이 맡는 보직이었다. 황소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아줌마한테 무슨... 마유라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최송화 소장이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잡아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마유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사진. 하지만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2개의 별. 그리고 이름 석자. 육군 소장 최송화. 마유라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황치수 소령이 두려워한 것은 저 여자의 계급만이 아니었다. 그 이름이었다. 최송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배출한 전설. 야전 의무대에서 수십 년을 구르며 남성 군인들도 오르기 힘든 투스타 장군에 오른 괴물. 윗선의 그 어떤 아첨도 청탁도 통하지 않아 강철 장미라 불리는 여자. 자신의 모교 후배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 내가 몇 기냐고 물었겠다. 최송화 소장이 마유라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기수는 자네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기수다. 그리고 자네가 그 투아이케이 자랑하던 자네 아버지 마동필 준장. 그가 사관생도 시절 나를 복도에서 마주쳤다면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기수란 말이다. 마유라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최송화 소장은 더 이상 마유라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황치수 소령 앞에 섰다. 황치수 소령. 네. 병원장님. 자네는 1학년 훈육관이다. 자네의 임무는 신입 생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장교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무얼 했나? 최송화 소장은 바닥에 나뒹구는 칫솔을 구둣발로 툭 찼다. 칫솔에는 흙과 전투와 광약이 엉겨 붙어 있었다. 자네는 생도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을 방관했다. 아니, 적극적으로 동조했지. 저 생도가 아비의 계급장을 방패 삼아 동료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자네는 진급을 위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묵인했다. 안 그런가? 병원장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는 방금 막 도착해서 오해. 최송화 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지 15분이 넘었다. 자네는 저쪽 나무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유라 생도가 나를 아줌마라 부르며 모욕하고 기수를 밝혀라 아버지가 장성이다라며 협박할 때까지 자네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내가 틀렸나? 황치수 소령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의 모든 비겁한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숨이 막혔다. 자네는 훈육관의 명예를 더럽혔다. 자네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최송화 소장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1학년 생도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일어나게. 명령이었다. 윤슬을 비롯한 생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윤슬 생도. 채송화가 이름을 불렀다. 윤슬이 화들짝 놀라며 네. 하고 외쳤다. 내가 받은 편지. 자네가 보낸 것이 맞나? 윤슬은 망설였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마유라 생도에게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준장 아버지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다. 그녀가 주저하는 사이 마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아닙니다. 병원장님, 저 아이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병원장님께서는 국군 수도병원장이시지 간호사관학교장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닥쳐라. 천둥 같은 소리였다. 채송화 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자네가 감히 월권을 입에 담아? 후배 생도의 인격을 짓밟고 보고서를 대필시키는 것은 월권이 아니고 아비의 계급장으로 훈육관을 매수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란 말인가. 채송화 소장은 윤슬 생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윤슬 생도. 다시 묻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게. 내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배출한 최고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자네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다. 저 편지 자네가 썼나? 윤슬은 마유라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했다. 그리고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채송화 소장의 강철 장미 같은 눈을 바라보았다. 윤슬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외쳤다. 네, 제가 썼습니다.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물꼬가 되었다. 마유라 중대장 생도는 상습적으로 저희 1학년 생도들에게 자신의 보고서와 졸업 논문까지 대필시켰습니다. 거부하는 생도에게는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황치수 소령님께 보고했지만 소령님은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며 묵인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터져나왔다. 마유라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윤슬 생도. 자네가 어떻게 나를. 황치수 소령은 윤슬이 아니라 마유라를 원망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였다. 주말 아침에 소란을 보고받고 달려온 국군 간호사관 학교장, 육군 준장 계급의 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채 장군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까지 어인 행차로. 교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훈육관이 넋이 나간 채 서 있고 최고 학년 생도와 신입 생도들이 대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강철 장미가 버티고 서 있었다. 채송화 소장은 교장에게 경례를 받을 틈도 주지 않고 말했다. 학교장, 지금 당장 전생도 비상 소집하게. 그리고 황치수 소령, 자네는 직무를 정지하고 교내 헌병대에 인계한다. 마유라 생도는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 집무실에서 대기시켜. 교장은 이 일을 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채송화 소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수도병원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성남 국군 수도병원 본부 직할 감찰실과 헌병대를 자운대로 출동시키게. 특별 복무 감찰이다. 혐의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황치수 소령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채송화 소장은 마지막으로 마유라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제부터 깨닫게 될 것이다. 마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세계가 아버지가 만들어준 견고했던 성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국군간호사관 학교장 집무실. 교장은 자신의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반면 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채송화 소장이었다. 그녀는 성남에서 출발한 감찰팀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마유라 생도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다. 고요함을 깬 것은 교장실의 직통 전화벨이었다. 교장이 흠칫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학교장 육군 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장이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최송화 소장에게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장군님, 강원도 11사단 13여 단장 마동필 준장입니다. 최송화 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바꾸게. 교장이 황급히 수화기를 넘겼다. 최송화 소장입니다. 최 장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마동필 준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가 별 2개짜리 선배 장군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 고압적인 전투부대 지휘관의 목소리를 냈다. 아무리 수도병원장이라지만 여긴 엄연히 육군교육사령부 관할 구역이요. 내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생도를 겁박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군인 정신입니까? 최송화 소장은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다가 그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동필 준장. 아니, 마 장군. 그녀는 일부러 계급을 낮춰 불렀다. 자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자네의 관할 구역이나 지휘 계통 따위가 아닐 텐데. 자네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받았나? 후배 생도들 수십 명의 보고서와 졸업 논문까지 대필시킨 정황이 있네. 그것도 모자라 인격 모독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그깟 생도들끼리의 군기 잡기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요. 그리고 증거 있소. 증거. 마동필 준장의 오만한 목소리에 최송화 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증거. 그래서 지금 내 직속 헌병대와 포렌식 팀이 성남에서 자운대로 향하고 있네. 자네 딸 노트북과 생활관, 그리고 황치수 소령의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질 생각이야. 최송화 소장은 마유라를 힐끗 쳐다보았다. 마유라는 노트북이라는 말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리고 마 장군. 최송화 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황치수 소령이 자네 딸의 비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도 곧 밝혀지겠지. 혹시 진급 같은 건 아닌가? 수화기 너머로 마동필 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네가 내게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건 이 행위. 나는 이것을 직위를 이용한 감찰 방해 및 외압 행사 시도로 간주하겠네. 이 통화 지금 이 순간부터 녹취 중이고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께 직보할 생각이네. 자네 감당할 수 있겠나? 최송화 당신. 마동필 준장의 목소리가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자네 딸이 괴물을 만든 건 바로 자네의 그 오만한 권력욕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용히 기다리게.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송화 소장은 마동필 준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딸깍. 수화기 내려놓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집무실을 울렸다. 마유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전화를 끄는 것이 아니었다. 저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아버지가 건 전화를 끊어버렸다.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이었던 방패가 육군 준장 마동필이라는 이름이 저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감찰실장이 보고했다. 병원장님, 감찰팀 도착했습니다. 마유라 생도 생활관에서 노트북 확보했습니다. 마유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감찰팀은 곧바로 노트북 검증에 들어갔다. 결과는 끔찍했다. 윤슬 최종, 김지영 수정본, 박수진 보고서 수백 개의 파일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에는 각 생도들의 약점이 적힌 메모 파일까지 나왔다.
동시에 황치수 소령의 휴대폰에서는 그가 마동필 준장에게 보낸 아첨 가득한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준장님, 따님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 달 진급 심사 준장님만 믿겠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교장과 감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송화 소장은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마유라에게 다가갔다. 마유라 생도. 자네가 믿었던 힘은 모래성이었어. 이제 자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마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몇 시간 뒤 국군간호사관학교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학교장과 주요 교수들, 훈육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송화 소장은 상석인 학교장 옆자리가 아닌 감찰관 자격으로 맨 끝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유라 생도와 황치수 소령이 피고인처럼 위원회 앞에 섰다. 황치수 소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다. 수뢰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황 소령의 파면 및 구속 수사를 의결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유라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지만 마유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제 마유라의 차례였다. 교장이 증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마유라 생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가? 마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인정합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수석을 다투던 가장 촉망받는 생도의 타락이었다. 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생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바 본교 교칙에 의거 마유라 생도의 퇴교를 명한다. 퇴교. 마유라의 눈앞이 하얘졌다. 지난 4년간의 노력이, 아버지의 기대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잠깐.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최송화 소장이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학교장, 그 결정을 잠시만 보류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은 의아했지만 수도병원장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최 장군님, 하지만 교칙이. 최송화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유라 앞으로 걸어왔다. 마유라 생도. 자네는 퇴교당하는 것이 마땅해. 자네는 간호장교로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헌신의 가치를 짓밟았어. 마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최송화 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자네를 이대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군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을 정화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 자네 아버지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자네가 아니라 자네 본연의 모습을 찾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 마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퇴교를 보류한다. 대신 자네에게는 그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겠다. 최송화 소장은 교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방을 내놓았다. 첫째, 마유라 생도는 오늘부로 4학년 중대장 생도의 모든 직위를 박탈한다. 둘째, 마유라 생도는 졸업까지 남은 기간 1학년 생도들과 동일한 생활관에서 동일한 규율 하에 생활한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유라 생도는 앞으로 2달간 학교의 모든 굳은 일을 전담한다. 교수가 물었다. 굳은 일이라 하시면? 학교 전체 식당의 잔반 처리, 전생도 생활관의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이 모든 것을 마유라 생도 혼자 담당한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위원회는 술렁였다. 이것은 육체적인 처벌을 넘어선 4학년 생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굴욕이었다.
차라리 퇴교를 시켜주십시오. 마유라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1학년들 앞에서 청소부 취급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싫은가? 채송화 소장이 차갑게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게. 아무도 말리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잔무는,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아랫사람들은 누군가는 매일 묵묵히 해야 하는 일이다. 자네는 그들의 고귀한 노동 위에서 군림하려 했을 뿐 한 번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지. 채송화 소장은 마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자네에게 참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네가 그토록 짓밟았던 이들의 고통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라는 것이야. 자네가 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동필 준장이 들어섰다. 그는 홍천에서 급히 날아온 듯 했다. 장군의 위엄이 아닌 초췌하고 패배한 군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교장과 채송화 소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 장군님, 학교장님,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 딸을 군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는 마유라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받아들여라. 이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패다. 마유라는 무너졌다.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다. 마유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채송화 소장을 올려다보며 흐느꼈다. 그 처벌 받겠습니다. 채송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녀는 문을 열어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슬 생도를 불렀다. 자네의 이 모든 반성과 복무는 매일 저녁 윤슬 생도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네가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에게 자네의 변화를 직접 증명해 보여라. 그것은 마유라에게 내려진 강철 장미의 가장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처방이었다. 제가 되어버린 그녀의 자존심 위에서 과연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5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 1시간 전 마유라는 눈을 떴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그녀는 4학년들이 머무는 명예동 생활관에서 쫓겨나 1학년들이 생활하는 신념동의 가장 구석진 창고로 쓰이던 1인실에 배정받았다. 그녀의 관물대에서 화려했던 4학년 중대장 생도의 견장과 리더십을 상징하던 노란색 끈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장 기본적인 1학년 생도의 민무늬 견장과 청소용 고무장갑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아침 식사 배식이 시작되기 전 학교 본관 중앙 화장실 청소를 마치는 것이었다. 마유라는 어젯밤 아버지 마동필 준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학교를 떠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퇴교당할 걸.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채송화 소장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자네가 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가 군복을 벗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하는 굴욕의 대가임을 알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본관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역한 냄새에 숨을 참아야 했다. 수백 명의 생도가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할 수 있어.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가장 더러운 변기 칸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수세미에 락스를 묻혀 타일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자신의 처지가 변기 안의 오물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졌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침 점호를 준비하던 1학년생도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있는 마유라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대가리 박아시키던 하늘 같던 4학년 중대장 생도였다. 생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유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오만했던 자존심이 락스 냄새와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청소를 마쳤을 때 그녀의 온몸은 땀과 오물 냄새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다음 임무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생도의 잔반을 수거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거대한 플라스틱 잔반 통 앞에 섰을 때 아침 식사를 마친 생도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마유라를 흘깃거리며 수군댔다. 저 사람 진짜 마유라 생도 맞아? 세상에 어제채 장군님한테 찍혔다더니. 쌤통이다.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어. 그녀는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그녀의 전 동기였던 4학년 생도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유라를 피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자신들의 식판을 그녀 앞에 잔반통에 털어넣었다. 한때 그녀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4학년 생도가 지나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꼴 좋다. 내 아버지 백도 끝이네. 마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시끄럽던 식당이 조용해지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1학년 생도들이 다가왔다. 그중 윤슬이 있었다. 윤슬은 차마 마유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식판을 정리해 내밀었다. 마유라는 기계적으로 식판을 받아 잔반을 처리했다. 윤슬은 식판을 건네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마유라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잔반 처리가 모두 끝났을 때 마유라의 옷은 김칫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음 임무인 학교 전체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해야 했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점심 잔반 처리, 오후 생활관 복도 및 샤워실 청소, 저녁 잔반 처리. 밤 9시. 모든 일과가 끝났다. 그녀의 손은 고무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퉁퉁 붓고 붉게 변해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서 너덜너덜해진 1일 복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1학년 생활관 윤슬의 방으로 향했다. 똑똑. 방 안에서 공부하던 윤슬이 놀라 문을 열었다. 땀과 오물 냄새가 뒤섞인 마유라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유라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후배에게 자신의 하루를 검사받아야 했다. 윤슬 생도. 마유라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오늘부로 명받은 1일 과업 전부 완료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내밀었다. 윤슬은 그 종이를 선뜻 받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마유라는 이 굴욕적인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거의 명령조로 말했다. 서명해. 최송화 병원장님의 명령이다. 여전히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반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윤슬은 마유라의 눈을 피하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최송화 소장이 그녀에게 부여한 무겁고도 두려운 권리였다. 마유라는 윤슬이 서명한 종이를 낚아채듯 돌려받았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내가 이딴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녀의 눈은 반성이 아닌 더 깊은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제7장의 밤은 그렇게 굴욕과 분노로 깊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마유라의 징계 복무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처음 며칠간의 충격과 호기심에서 벗어나 점차 마유라의 존재를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4학년 수석 생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이름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마유라에게는 이 익숙함이 변기물의 악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그녀의 손은 락스와 세제에 절어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졌다. 연고를 바를 시간도 없이 다음 날이면 다시 고무장갑을 껴야 했다. 식당에서는 잔반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마비시켰고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는 늘 역한 냄새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동기였던 4학년 생도들은 철저히 그녀를 외면했다. 그들은 곧 있을 임관을 앞두고 있었고 퇴교 직전까지 갔던 불명예스러운 생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마유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이걸 끝내야 한다는 도끼뿐이었다. 한편 윤슬의 하루하루도 편치 않았다. 매일 밤 9시 악취와 피로에 절은 마유라가 찾아와 보고서의 서명을 받아가는 그 순간은 윤슬에게도 또 다른 형벌이었다. 마유라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청소를 하고 기계처럼 서명을 받아갔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아래에 어떤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 알기에 윤슬은 두려웠다. 저 선배는 분명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 나에게 보복할지도 몰라. 윤슬은 채송화 소장이 자신에게 왜 이런 가혹한 임무를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의 일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유독 잔반이 많았다. 마유라는 무거운 잔반통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과거 마유라와 어울리던 4학년생도 하나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 어이쿠 미안. 마유라는 육중한 잔반통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식당 전체가 정지했다. 마유라는 시큼한 김치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혔다. 그녀의 온몸이 오물로 뒤덮였다. 몇몇 생도들이 입을 막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적인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유라를 넘어뜨린 4학년 생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쩌나 청소 다시 해야겠네. 청소부. 그것이 결정타였다. 마유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엎드린 채 가늘게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통곡으로 변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완전한 절망의 소리였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힘, 그녀가 쌓아 올렸던 4년간의 명예, 그녀를 따르던 동기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신을 배신하고 오물 속에 처박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날 밤 마유라는 윤슬의 방에 오지 않았다. 윤슬은 자정이 넘도록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마유라가 머무는 창고 방으로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마유라는 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오물을 대충 닦아낸 모습으로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가. 마유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슬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1학년 생도들에게 지급되는 구급함 속 작은 연고와 일회용 밴드를 꺼냈다. 식당에서 넘어질 때 손이 찢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거라도 발라. 윤슬이 연고를 내밀었다. 마유라는 그 연고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후배에게서 받는 동정. 그녀는 그것을 쳐낼 힘조차 없었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가. 날 좀 내버려둬. 마유라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윤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연고와 밴드를 마유라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마유라는 자신의 찢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연고를 보았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연고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따끔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 고통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지옥이 현실임을 깨닫게 했다. 그녀의 도끼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유라가 식당에서 무너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잔반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도 생기도 없었다. 윤슬은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갔다. 마유라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지 않았고 윤슬도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윤슬은 그저 마유라가 상처에 바를 새 연고를 책상에 두고 나올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다. 한편 성남 국군 수도병원. 최송화 소장은 윤슬이 매일 밤 자필로 작성해 보내는 마유라 생도 관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마유라 생도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병원장님께서 원하신 결과입니까? 최송화 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부관. 네, 병원장님. 강원도 11사단. 마동필 준장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국방부 감찰실에서 직권 남용 및 수뢰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곧 공식 수사로 전환될 듯 합니다. 황치수 소령이 자신의 진급을 대가로 마 준장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정황을 자백했습니다. 그렇군. 최송화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운대로 차를 준비하게.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다. 학교장에게 미리 연락해두게. 다음 날 오후 최송화 소장은 육군 소장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도착했다. 그녀는 학교장과 짧은 면담을 마친 뒤 곧장 마유라가 청소 중인 본관 화장실로 향했다. 마유라는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 줄눈을 닦고 있었다. 일어나게 마유라 생도. 차가운 목소리에 마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정복을 입은 최송화 소장의 모습은 지난번 사복 차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병원장님. 마유라는 황급히 일어나 격려했다. 최송화 소장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피부가 벗겨져 더 이상 사관생도의 손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자네 아버지가 곧 구속될 걸세. 마유라의 텅 비었던 눈이 흔들렸다. 황치수 소령이 모든 것을 자백했네. 자네 아버지는 자네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군 생활 전부를 던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 자네 때문에. 최송화 소장의 말은 칼날이 되어 마유라의 가슴을 찔렀다. 자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다고 해서 자네 아버지가 저지른 죄나 자네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지 않아. 자네는 지금 동정받을 피해자가 아니야. 자네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가해자다.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다. 마유라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명예도 동기들도. 차라리 그때 퇴교를 시켜주시지 왜 저를 이 비참한 곳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 내가 왔다. 최송화 소장은 마유라를 지나쳐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자네가 잃은 것은 아버지의 빽과 헛된 자존심뿐이야. 자네가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지. 바로 간호사관 생도라는 신분과 시간이다. 최송화 소장은 마유라를 돌아보았다.
나는 자네를 벌주기 위해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야.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의 그 썩어 빠진 머릿속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기회를 준 것이다. 최송화 소장은 무전으로 학교장을 불렀다. 학교장. 마유라 생도의 징계 내용을 오늘부로 변경한다. 청소 및 잔반 처리는 다른 징계 생도들에게 맡기게. 마유라의 눈이 커졌다. 징계가 끝난 것인가? 대신 마유라 생도는 오늘부터 졸업까지 1학년 생활관에 머무르며 윤슬 생도의 학습 지도를 받는다. 네. 학습 지도라니요? 자네는 지난 한 달간 모든 수업에 빠졌지. 이대로라면 유급 혹은 퇴교다. 1학년 수석인 윤슬 생도에게 자네가 놓친 모든 기초 과목을 다시 배우도록. 매일 밤 윤슬 생도가 자네의 학업 성취도를 승인해야만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한다. 그것은 청소보다 더한 굴욕일 수도 있었다. 4학년 수석이 1학년 후배에게, 그것도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에게 기초 과목을 과외받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윤슬 생도. 최송화 소장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윤슬을 불렀다. 자네에게도 명령을 내리지. 자네는 마유라 생도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대신 마유라 생도가 가진 4학년의 야전 외상 처치 기술과 지휘 통솔 노하우를 모두 전수받도록.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는 처방이다. 최송화 소장은 두 사람을 세워두고 말했다. 마유라 생도. 자네는 자네가 짓밟았던 후배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굴욕을 감내하며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윤슬 생도. 자네는 자네를 괴롭혔던 선배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워라. 그것은 강철 장미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처방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의 상처를 직시해야만 했다. 자네들이 진정한 전우가 되는 날. 그것이 자네들의 징계가 끝나는 날이다. 최송화 소장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집무실을 나갔다. 1학년 생활관의 작은 방 안 두 생도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수업은 지옥이었다. 최송화 소장이 떠난 다음 날 1학년 생활관의 작은 창고방. 어색한 침묵이 락스 냄새보다 더 독하게 공간을 메웠다. 마유라는 방 한가운데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윤슬은 문가에 서서 차마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마유라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구속될 위기고 자신은 4년간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잃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칫솔로 전투화를 닦게 했던 그 1학년 후배에게 기초 간호학을 배워야 했다. 시작하지. 윤슬이 먼저 용기를 냈다. 그녀는 1학년 전공 서적을 마유라 앞에 책상에 펼쳤다. 어디부터 모르겠나 마유라 생도. 마유라 생도. 중대장 생도라는 호칭이 사라진 그 부름이 비수처럼 꽂혔다. 다 안다. 마유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4학년 수석이었다. 1학년 과정을 모를 것 같나? 그럼 윤슬은 물러서지 않았다. 최송화 소장은 그녀에게 용기를 처방했다. 이 환자의 상태에서 왜 항생제보다 수액을 먼저 투여해야 하는지 그 기전을 설명해봐. 그것은 책에 나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왜를 묻는 질문이었다. 마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수액을 먼저 투여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공부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성적을 위한 암기였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해가 아니었다. 혈압 유지를 위해서겠지. 틀렸다. 윤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건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폐혈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장기 부전을 막기 위한 초기 소생술이다. 선배는 마유라 생도는 답은 알지만 환자를 모르는군. 마유라는 얼굴이 불타는 것을 느꼈다. 굴욕이었다. 변기를 닦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굴욕이었다. 내까지 깨. 마유라가 책상을 내리치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중에 멈춘 자신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락스에 절어버린 손.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의 방패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물었다. 설명해줘. 그것은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첫 번째 소리였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두 생도 모두 수업에서 배제되었다. 대신 채송화 소장의 특별 지시로 그들은 국군대 전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다. 마유라는 가장 낮은 곳인 중앙공급실에서 의료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했다. 윤슬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보조로 투입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그 작은 창고방에 모였다. 마유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1학년의 기초부터 다시 배웠다. 윤슬은 자신이 이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유라는 자신이 4년간 얼마나 속이 빈 강정이었는지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녀는 윤슬에게 4학년 전공 서적인 야전 외상 처치술을 내밀었다. 넌 응급실에서 환자 분류 트리아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넌 환자를 아는데 기술이 없어. 당장 내일부터 넌 나에게 이걸 배운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과거의 오만한 명령과는 달랐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서로에게 빚을 갚기 위한 절박한 제안이었다.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 마유라는 자신이 유일하게 자신 있었던 야전 의무에 대해 미친 듯이 가르쳤다. 총상은 입구가 작아도 아는 엉망이야. 출혈점을 못 찾으면 환자는 5분 안에 죽어. 넌 환자의 눈을 볼 게 아니라 피가 어디서 나는지를 봐야 해. 그녀는 윤슬의 손을 잡고 압박 붕대 감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거친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다. 윤슬은 마유라가 왜 수석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괴물이기 이전의 천재였다. 그들은 서로의 스승이자 제자가 되었다. 밤을 새워가며 서로를 가르치고 배웠다. 1학년의 순수한 열정과 4학년의 냉철한 기술이 그 작은 방 안에서 뒤섞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이 실시되었다. 연병장 전체가 포연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마유라와 윤슬은 징계 중이었기에 훈련에서 배제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본관 옥상에서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유라는 빗자루를 든 채 아래에서 벌어지는 훈련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한때 저곳은 자신의 무대였다. 4학년 중대장 생도로서 모두를 지휘하던 곳이었다. 그때였다. 훈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교관들이 일부러 시나리오를 꼬아버린 것이다. 가스 누출, 가스 누출, 제2구역 환자 발생. 환자 역할을 맡은 생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4학년 지휘 생도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외상 환자 처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제독 텐트, 제독 텐트가 먼저다. 윤슬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야. 마유라가 낮고 빠르게 말했다. 저건 신경가스 상황이다. 제독보다 해독제 아트로핀 투여가 먼저다. 저대로면 3분 안에 전원 사망 판정이다. 아래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다. 4학년 생도들은 우왕좌왕했다. 젠장. 마유라는 빗자루를 집어 던졌다. 따라와 윤슬. 그녀는 옥상 문을 박차고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징계 중인 생도가 훈련에 무단으로 개입하는 것. 그것은 즉각 퇴교 사유였다. 마유라 생도. 안 됩니다. 윤슬이 뒤따라 뛰며 외쳤다. 닥쳐. 지금 저기서 내 동기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두 사람이 연병장에 뛰어들었을 때 훈련 평가관인 학교장과 교수들이 경악했다. 마유라 생도. 당장 훈련장에서 이탈해. 마유라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지휘 텐트로 뛰어들어가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전원 주목. 여기는 4학년 마유라 생도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현 지휘관은 판단 오류. 이건 복합 재난이다. 1조, 2조는 방독면 착용 후 즉시 해독제 키트 들고 이 구역으로. 3조, 4조는 제독 텐트 설치. 그녀의 목소리는 오만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지휘관보다 단호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윤슬 생도. 마유라가 윤슬을 바라보았다. 넌 1학년들을 이끌고 외상 환자 구역으로 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출혈점부터 찾아. 네. 윤슬은 더 이상 겁에 질린 1학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동기들을 이끌고 환자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마유라의 지휘 하에 혼란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4학년 생도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윤슬은 자신이 배운 대로 정확하게 중상자 분류를 해냈다.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학교장이 분노한 얼굴로 다가왔다. 마유라 생도.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그때 학교장의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최송아 소장이었다. 그녀는 훈련 내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장. 내가 본 훈련 중에 가장 완벽한 대처였다. 최송아 소장은 정복 차림으로 두 생도 앞에 섰다. 마유라 생도. 자네는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유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다. 오직 환자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자네는 오늘 자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를 그 명령 불복종 하나로 되찾았다. 최송아 소장은 윤슬을 돌아보았다. 윤슬 생도. 자네는 가장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선배의 올바른 지시를 신뢰하고 따르는 용기 말이다. 최송아 소장은 두 사람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두 사람의 징계는 오늘부로 모두 해제한다. 마유라와 윤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것은 굴욕도 분노도 아닌 서로를 구원한 전우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찾아왔다. 졸업과 임관의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자운대의 연병장. 졸업생도들의 가족들이 가득했지만 마유라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수감 중인 아버지는 올 수 없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마유라는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1학년 생도들 대열에 서 있는 윤슬을 향해 있었다. 윤슬도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생도 마유라.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징계위원회는 그녀의 훈련 성과와 기말고사 성적 전 과목 만점에 가까웠다. 그리고 윤슬 생도의 결정적인 관계 회복 및 성장 보고서를 근거로 그녀의 졸업과 임관을 최종 승인했다. 마유라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른 동기들과 똑같은 빛나는 육군 소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행사의 맨 뒷줄,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최송아 소장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한 생도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이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마유라 소위는 부모님 대신 1학년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던 윤슬생도 앞에 섰다. 윤슬생도. 그녀는 더 이상 반말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유라는 윤슬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장교가 자신의 은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윤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서툴게 답례를 올렸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마유라 소위님. 마유라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징계 기간 중 유일하게 허락받은 월급을 털어 산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이걸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장교가 되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유라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 연병장을 가로질러 갈 때였다. 그녀의 앞을 한 사람이 막아섰다. 채송화 소장이었다. 마유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황급히 경례했다. 충, 성, 마유라 소위 명받았습니다. 채송화 소장은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유라의 어깨에 달린 소위 계급장이 아닌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남은 마유라의 두 손에 머물러 있었다. 손이 많이 망가졌군, 마 소위. 괜찮습니다. 이 손은 제가 받아야 할 벌의 흔적입니다. 채송화 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자네가 스스로 얻어낸 명예의 흉터다. 채송화 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유라의 자대 배치 명령서였다. 자네가 수석으로 졸업했다면 아마 이곳 사관학교 교관이나 국군 수도병원으로 편한 길을 갔을지도 모르지. 마유라는 침묵했다. 자네의 아버지는 불명예 전역하게 될 걸세. 자네는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자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울 기회. 채송화 소장이 명령서를 건넸다. 마유라가 받아든 명령서에는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근무지가 적혀 있었다. 육군 제5포병여단, 의무대, 경기도 철원, 최전방,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특히 여군 장교가 초임으로 받기에는 가장 힘들고 험한 곳이었다. 수도병원이나 후방병원이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최전방 포병 부대의 의무대였다. 마유라는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빛나는 눈으로 채송화 소장을 바라보았다. 병원장님, 이것은 맞다.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임이다. 그곳은 백이나 배경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자네를 증명할 수 있지. 자네가 지난 2달간 배운 것이 청소 기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의 헌신임을 그곳에서 증명해라. 채송화 소장은 마유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서 자네가 겪은 고통만큼 병사들을 진심으로 돌보게. 그들이 흘리는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그리고 윤슬 생도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강철 장미의 진정한 의미다. 마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감이나 분노가 아닌 가슴 벅찬 사명감에 울고 있었다. 충, 성,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목숨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마유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다. 채송화 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차가 성남을 향해 출발했다. 며칠 뒤 윤슬은 채송화 소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음 보냈던 익명의 투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불의에 맞섰던 자네의 첫 용기를 돌려주네. 그 용기 평생 간직하게. 그리고 기억하게. 가장 훌륭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네는 이미 그 자질을 갖추었네. 윤슬은 그 편지를 품에 안았다.
같은 시각 혹한의 바람이 몰아치는 경기도 철원. 야간 포병 사격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병사들의 화상 입은 손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한 초임 간호장교가 있었다. 손이 다 까졌네. 많이 아팠겠다. 조금만 참아.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다. 마유라 소위. 그녀는 아버지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육군의 진정한 강철 장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전 자운대에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그렇게 두 명의 성장하는 생도와 한 명의 위대한 리더에 의해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